남양식 제주 갔던 때 그게 언제였죠? 제가 그때 무슨 이유인가 못 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맞다. 다른 분이 가셨죠. 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월드 본대원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야, 뭐 미국의 치안대구 아닙니다 이거. 예. 이거 태극기 보이죠? 예. 자, 2025년 을사년은 대한민국 해군이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 정말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우리 해군의 주력 부대인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해서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박수!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이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대항 해군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군은 2월 1일부로 제7기동전단을 확대 개편해서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2010년 2월 1일 해군은 창설 65년 만에 자, 제주 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해서 최초의 기동부대인 제7기동전단을 탄생시켰습니다. 1980년대까지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우리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대양 해군을 향한 첫 발을 디딘 것으로 이제 이때가 이제 소위 시즌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요. 창설 80년 만에 기동함대 사령부를 갖게 된 거죠. 대양 해군론 시즌 2다. 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시즌이 바뀐다는 건 진짜 많이 이게 발돋움한 거 아닙니까? 아, 물론이죠. 완투 차이가 나죠. 그렇죠. 예. 드라마도 그렇고 뭐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시즌 하시는 또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엄청 큰 변화인데 또 말씀해 주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모항인 그 제주 해군기지 강정항 여기가 이제 대양으로 향하는 최전방의 요새인데요. 그 외부 바다 대양에 직접 연결돼서 그 적의 항만 봉쇄 이전에 함정을 신속히 해상으로 전개시켜서 대한민국의 해상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전진기지죠. 그래서 기동함대 사령부 전력은 유사시 분쟁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선박의 해상 교통로 보호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 참고로 그 해군 편제상 전단과 함대는 이제 각각 육군의 이제 여단 그리고 사단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대가 확대 개편되면서 지휘관도 해군 군장에서 해군 소장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초대 기동함대 사령관에는 김인호 소장님, 해사 48기입니다. 이 소장님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네. 정말 그 세계 각국이 해양 주권 확보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 아주 시기적절한 확대 개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번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 이건 뭐 꾸준히 우리 해군이 준비해온 뭐 그런 내용들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해군의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은 지금 급속히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잠수함 같은 그런 비대칭 전략 위협 여기 대비하는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발 해양 안보 위험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반도를 넘어서 동중국해 등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 변화에 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국방기획 2.0에 기반한 이제 부대 개편 계획에 따라서 지난 2021년 이후에 국방 중기 계획에 꾸준히 포함돼서 추진이 됐던 목표죠. 네. 근데 뭐 확대 개편됐다고 계속 뭐 강조하고 계신데, 근데 뭐 그 사령관님이 별이 2개 딱 이렇게 되신 거 말고 또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 제7기동전단의 전력을 살펴봐야 될 텐데, 제7기동전단은 4,400톤급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6척, 충무 이순신함, 문무대왕함, 대조영함, 왕건함, 강간천함, 최영함, 그 다음에 7,600톤급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3척이 다요? 네, 세종대왕함, 율곡이함, 서해류성룡함까지.
이렇게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해군, 대한민국 해군이 확보한 최신의 구축함 9척이 총 집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뭐가 있느냐? 군수를 지원하는 77 기동 군수전대가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77 기동 군수전대는 천직급 군수 지원함 3척, 천지함, 대청함, 화천함, 그리고 해군의 신형 소양함급 군수 지원함 1만 톤급 첫 번째 함정인 소양함 한 척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말씀해주신 여기까지가 기존 제7기동전단의 뭐 전력인데, 근데 이제 기동 함대 사령부를 갔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센터, 막 그 아이돌 그룹의 센터 중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딱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뭔가 썸씽 뉴한 게 필요할 것도 같은데 있죠, 우리가? 당연하죠. 있죠, 있어요. 예, 원래는 이제 세종대왕급이 배치가 됐잖아요. 세 척이. 이게 제일 센 건데, 자,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이 되면서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네. 8,200톤급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그러니까 광개토 3 배치 2. 자, 이게 이제 실전 배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번 함인 네. 정조대왕함이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1월에 해군에 인도가 됐고요. 이제 그 후에 약 1년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서 올해 말에 2025년 말에 기동함대에 이제 실전 배치되면 기함, 지휘함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번 함, 다산 정약용함, 지금 현재 시험 운항 중이고요. 3번 함은 작년 10월부터 이제 건조를 시작을 해서 다산 정약용함이 2026년, 그다음에 마지막 3번 함이 2027년에 모두 기동함대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과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의 실전 배치가 맞물려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자, 기존에 제7 기동전단 전력으로는 자, 뭐 북한, 중국 등 이제 주변국의 미사일, 잠수함 등 소위 비대칭 전력 위협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좀 미흡하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인데, 탄도미사일 방어 구상, 요거를 실현할 수 있는 BMD 체계가 탑재된 세계 최정상급의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이 출격함에 따라서 자, 드디어 탄도미사일의 탐지, 추적 및 고고도 요격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방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찾아내고 때릴 수 있게까지 된 건데, 솔직히 뭐 저도 본 개막기 전까지 몰랐습니다만 세종대왕급 함이 그 이지스함이 3척이나 있는데 뭐 미흡한 부분이 왜 생겨? 이런 의구심 들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 이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세종대왕함, 우리 첫 번째 이지스함이죠. 내면에 장착된 AN-SPY 1D 레이더가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00km 떨어져 있는 목표물 1000개를 탐지 추적할 수 있고, 또 그중에 20개의 표적을 동시 공격할 수 있고, 대한미사일 같이 이제 파도를 저공 비행하는 소위 시스키밍 물체는 83km 밖에서 잡아내고요. 네. 그 탄도미사일 같이 큰 물체 같은 경우에는 925km 떨어져도 식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4월에 세종대왕함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15초 만에 탐지한 일이 있는데, 동해상에서 함께 전개했던 미국, 일본의 이지스함보다 더 빨랐죠. 그리고 2012년 4월에도 북한의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 세종대왕함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빨리 발사 54초 만에 궤적 추적에 성공을 했고요. 1분이나 빨리. 네, 대단한 성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미 해군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 주관으로 뭐 2년마다 열리는 너무나 유명한 세계 최대의 국제 해상 연합 훈련 림팩에서도 우리 해군의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스킬이 톱 클래스로 꼽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당시 기준으로서는 이지스 전투 체계 중에 최신형이었던 소위 베이스라인 7.1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SM-2 함대공 미사일을 주력 무기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SM-2는 항공기하고 순항 미사일에만 대응이 가능하고, 더 큰 문제는 이 베이스라인 7.1 자체가 탄도 미사일의 탐지와 추적은 가능한데 요격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쉬운 부분이었죠. 바로 이거였죠. 네. 그래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및 발사 이후의 비행 경로는 추적할 수가 있는데 이걸 방어할 수단이 없었다라는 거죠. 보기만 하고 막을 수는 없다는 상황이 돼 있으니까, 요즘 게다가 뭐 북한이 수중 핵 도발 수단으로 뭐 SLBM, 대형 SLBM, 소형 SLBM, 저수지 발사 탄도미사일, 뭐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소위 SLCM, 뭐 핵 어뢰, 헤일2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해상 기반 기동형 삼축 체계에 대해서 필요성이 계속돼서 강조해 왔고 마침내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최강 최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이 그 키를 우리 해군이 이제 잡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면 우린 파악만 하고 뭐 이렇게 요격 못하냐. 물론 지상에서 할 수 있는데 이제 해상에서 그런 준비가 좀 아쉬웠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는 눈도 있고 주먹도 있고 그냥 싹 다 갖춘 거 아닙니까? 그냥 올인원으로 바로 우리 정조대왕함부터요. 맞죠? 그걸 갖춰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요. 예. 정조대왕함은 일단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600톤 가량이나 커졌고 그리고 이지스 레이더 탐지 거리도 1,800km, 최대 표적 탐지 숫자는 1,800여 개로 세종대왕함에 비해서 2배 가까이 향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말씀하신 방어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정조대왕함에는 베이스라인 9이라는 새로운 이지스 전투 체계가 이제 적용됐습니다. 이게 적용돼야 단거리 탄도미사일, 특히 SRBM 요격이 가능한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과 또 고고도 요격 체계인 SM-3를 운용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인 KVLS보다 면적은 180% 그리고 길이는 120%, 무장 탑재 중량은 185%가 증가한 대형 KVLS-2가 최초로 적용이 돼서 SM-6, SM-3 등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이제 탑재를 합니다. SM-6는 항공기와 함정의 경우에는 최대 46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 미사일에 대한 최대 요격 고도가 35km가량으로 알려져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적기가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공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SM-6의 사거리가 240에서 460km쯤 되는데 상당히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빨리 날아오는 탄도미사일하고 교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SM-6가 교전할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스커드 계열이나 KN-23 개량형 등 좀 비교적 사거리가 짧은 이런 탄도미사일 정도인데 이걸 해결하기에 스커드보다 사거리가 긴 준중거리, 중거리 대륙간 단도탄, 소위 MRBM, IRBM 그리고 ICBM 요것들을 요격하기 위해서 고도 500km 이상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가 필요한 거죠. SM-3는 사거리가 무려 700km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지난 2013년 SM-3 도입 사업 최초 소요가 제기된 지 11년 만인 2024년 4월에 드디어 도입을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8,039억 원을 투입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SM-3가 한 발에 200억 원씩 하기 때문에 와. 네, 뭐 강한 만큼 비싼 거죠. 예. 40발을 도입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참고로 이제 SM-6는 한 발당 가격이 50억 원 정도로 SM-3의 5분의 1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갖추게 되는 거죠. 공격력도 장난이 아닙니다. 공격력이요? 공격력. 그래서 보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요. 함대지 탄도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거예요. 탄도 미사일입니다. 순항이 아니라. 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이제 해성-2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장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최대 사거리 1,500km 정도 되거든요. 지상 표적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파괴를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 콘크리트 등 만든 시설 요거를 무력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경로가 만약에 적에게 탐지가 되면은 사실 대공포로도 격추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완전히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현무 4-2.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었죠. 자, 이거를 해상용으로 운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거리가 500km 정도의 탄도 중량이 1톤짜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을 하니까 자,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 있는 핵 미사일 관련 시설에 그 지하 시설을 파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적 전쟁 지도부를 겨냥을 해서 우리 군이 정말 날카로운 창으로 꽂아 넣을 수 있는 거죠. 예. 최근 보면은 뭐 북한이 뭐 이제 군사정찰에서 자기들이 뛰었다, 뭐 만리경 1호로 뭐 이렇게 뭐 본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독자적으로 위성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돼요. 이제 물론 해상도가 매우 낮지만은 그 능력이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특정 지역에 있는 뭐 현무 2, 현무 3의
그 지상의 미사일 기지, 뭐 공군 기지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북한이 그 KN-23 이런 화성 11 시리즈들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이제 선제 공격을 시도를 하면은 이 공격이 어느 정도 유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상의 미사일 기지가 선제 공격 받으면은 우리 군도 반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그 북한 해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있는 군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쭈르르 공격해서 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하고도 치명적인 반격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이외에도 유사시에 뭐 중국, 러시아 등 주변에 그 강국 위협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혹시라도 우리 위협하면 우리는 너희를 따갑게 만들 독침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독침을 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솔직히 뭐 정조대왕함이면 뭐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체계 뭐 탐지하고 뭐 요격하고 아니면 그냥 대량으로 그냥 말씀하신 것 같은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해상 기반 삼축 체계까지 다 섭렵하시고 진짜. 땅은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전부가 다 되셨어요 이제. 출연료를 몇 번을 받았는데 그 땅 그 삼축 체계 하느라고 받은 출연료가 얼마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 체계라는 게 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를 해서 자 사용 징후가 명백하다 이런 경우에 일단 발사 전에 공격해서 제거하는 수중 혹은 해양 킬체인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다음에 KMD 미사일 발사에서 날아오는데 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를 해서 요격을 하고 뭐 하여튼 요격 전에 경보도 전파해서 정말 이렇게 그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높이게 만드는 해상 기반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이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면 우리 응징보복해야죠, 그렇죠? 그럼요. 그 적의 이제 전쟁 지도부와 그다음에 핵심 시설들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대량 응징보복 KMPR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 세 가지 우리 지상에서 얘기하던 킬체인, KMD, KMPR이 전부 해상에서 그대로 구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보면 정조대왕함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스파이 1D 레이더와 또 이거 요격할 수 있는 SM6, SM3 있고요. 이거를 거의 말로 진짜 즉각적으로 통제하는 전투 체계가 운영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킬체인 임무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함대지 탄도미사일들 전부 발사할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플랫폼 하나에 되고,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보면 지상에서 쓰는 게 이제 천공2 개량형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교전 통제서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가 이제 각각 차량에 탑재가 돼서 막 서로 따로 운영되는 것에 비하면은 이거 뭐 사실 한 군데 모아서 굉장히 장점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지상이 고정이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북한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함정은 늘상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생존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요. 예. 그럼 이제 뭐 우리 기동함대 사령부의 어떤 뭐 그 주력 그 전력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한 척이 아닙니다. 세 척.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6척.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그쵸. 이렇게 딱 편제가 되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요, 이제 향후에 우리 그 기동함대 사령부가 현재 운용 중인 독도급 대형 상륙수송함 LPH 요거 2척과 그다음에 향후에 건조될 3번함 그러니까 백령도함. 기존에 이제 독도함, 마라도함에 더해서 3번함 백령도함 요걸 중심으로 해서 3개의 전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륙 장비와 이제 병력, 대잠 항공기 등 싣고 다니기 위한 대형 플랫폼이 유사시에는 함대를 통솔할 지휘함, 그러니까 기함이 되는 거예요. 예. 호위 함정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 전력들 다 합쳤을 때 각 6척이 한대 전투단이 되는 666의 전력 구조를 완성한다. 이제 이런 계획이에요. 총 3개의 전투단을 구성해야 이제 정비, 교육 훈련, 현행 작전 임무를 교대로 수행할 수 있어요. 소위 삼직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나가서 작전하고 있고, 하나는 뭐 교육 훈련 하고 있고,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대기하고 정비하고 있고, 이제 이런 삼직제인데 이제 그게 구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6척의 구축함과 구축함 한 척마다 MH-60 로미오, 그러니까 시오크죠. 이 해상작전 헬기 한 대가 실릴 예정으로 66 기동함대라고도 불립니다. 지원 전력의 경우에는 이제 뭐 중대형 잠수함, 그러니까 장보고 2, 뭐 장보 3, 대잠 초계기 이제 P3C 혹은 이제 P8이 되겠죠 이제.
대형 군수 지원함, AOE라고 우리 부르는 군수 지원함으로 편성을 합니다. 666이면 충북호 이순신급 6척, 세종대왕급 이지수 3척, 정조대왕급 이지수 3척. 부족한데요? 네, 6척이? 6척이 모자라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척 딴 거에서 갖고 오나요? 이게 이제 바로 그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KDDX를. 그게 이제 마지막 퍼즐인 거죠. 예. 2030년대 후반까지 이제 6척 건조가 목표거든요. 아, 거기다 6이 생기는 건가요? 예, 또? 그렇습니다. 아, 예. 배수량 6,500톤급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고요. 7조 8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KF-21 보라매 전투기 다음으로 초대형 국산 무기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7조 얼마인데 그 다음. 예, 그다 엄청난 돈이 드는 우리 기술로 건조되는 순국산 이지스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한 척당 가격이 9천억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이 결정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비싼 한국형 무기가 될 것이다. 뭐 육해공 다 합쳐서. 여기 걸맞게 이제 각종 첨단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진화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제 통합 마스트. 예. 이건 지금 한화 시스템이 작년 7월 호주에서 열린 그 IODS 전시회에서 KDDX 통합 마스트를 선보이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통합 마스트인 거죠. 아.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저도 이제 프라모델도 가끔 만들곤 합니다만은 예전 함정들 만들다 보면은 너무 작은 모형 모델 이 부속들이 다 마스트에 들어붙어 가지고 뭘 어디다 실 같은 거 온갖 그물 같은 거에 뭐 복잡해서 만들 수가 없어지는 삼봉 그렇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뭐 전함이. 예, 뭐 잔뜩 따닥따닥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 가판이가 난개발된 동네 같은 분위기가. 난개발 기본 전봇대 막 많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선도 많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개별 시스템들이 이제 전파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아, 같은 편끼리? 네. 한 배 안에서요? 원체 이제 모여 있으니까 그 중첩이 일어나서 상호 간섭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센서의 음영구역, 소위 사각지대가 생기고 또 뭐 노이즈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되고 원체 뭐 뭔가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는 상대방 레이더에도 쉽게 노출이 되는 뭐 형태로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점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통합 마스트인 것이고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전자전 장비, 그리고 센서, 뭐 통신 안테나까지 다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전자기 차폐 구조물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그런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KDDX의 주요 성능인 은폐 능력, 소위 그 스텔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센서 복합 구조물입니다. 예. 이 마스트 구조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해지면 상대방 레이더에서는 이게 함정인지 어선인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스텔스 성능이 배가가 됩니다. 오, 완전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어선이랑? 그럼요. 뭐 그냥 뭐 멀리서 봐서는 육안으로 보지 않고서는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황에 가깝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단순화되니까 당연히 공간 활용 효율성이나 유지 보수도 굉장히 간단해지는 것이고 또 이 KDDX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기 전투함이라는 점이죠. 전기배요, 전기배. 아, 우리 자동차처럼 예, 일렉트릭 뭐 EV 이런 것처럼요. 예, 약간 일렉트릭 비클처럼. 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 KDDX는 통합 전기 추진, 인터그레이티드 풀 일렉트릭 프로포션 체계를 채용을 하는 계획입니다. 내부에 이제 가스 터빈 발전기, 디젤 발전기를 넣어놓고 이걸로 전력을 만든 다음에 스크루를 돌리는 건 전기로 돌리는 거죠. 뭐 잠수함 같다. 잠수함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그런가요? 돼요. 예. 디젤 발전한 다음에 전기로 돌리는 잠수함이랑 비슷한 방식인데 그리고 뭐 당연히 이 전기로 함정 운영에 필요한 온갖 전력도 다 공급을 하는 거고요. 뭐 충전을 한다거나 핸드폰을 뭐 예. 불도 하고 뭐 레이더도 돌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해야 되는 예. 거니까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고 또 전기차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엔진도 없어지지만 변속기가 없어지잖아요. 운전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전기차는. 예, 전기차는 직접 제어를 하기 때문에 모터를 기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전기 추진 함정도 역시 엔진과 변속기가 없다 보니까 변속기를 거치면서 이제 낭비되는 출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자동차도 이 모터 기어가 변환되면서 거기에서 뭐 마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열 온갖 문제들이 생기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고 낭비되는 출력이 줄어들어서 출력이 높아지고 소음도 감소가 되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소음은 완전 대박 줄겠는데요? 그럼요. 톱니바퀴들이 연결되면서 이제 네. 움직이는 그 소음이 다 사라지니까
함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큰 소리고. 전기차 솔직히 일부러 소음 내잖아요. 그 사고 날까봐 너무 조용하니까. 와, 근데 진짜 전기로 하면 그런 장점은 좀 뚜렷하겠네요. 네, 이 소음 감소가 진짜로 특히 잠수함 상대하는 대잠전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함정의 기본 에너지가 전기다 보니까는 굉장히 대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어서 고출력 레이더 탑재도 굉장히 유리하고 향후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레이저 무기나 레일건 같은 거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을 것이다. 진짜 되는 겁니까 이제? 언젠가는?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아직은 먼 미래죠. 네, 뭐 일단 뭐 기본 기술도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걸 상용화를 할 때를 위해서 이거 충분한 전력을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좀 되는 것이고요. 네. 이런 전기 추진체계 갖춘 대형 수상함은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영국의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호나 미국의 차세대 구축함인 주말트 같은 극소수뿐입니다. 주말트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냐면은 웬만한 중형 도시 전체의 공급량에 맞먹는 58메가와트 전력을 생산을 하거든요.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역시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거의 발전소네, 배가 그냥 발전소죠. 와, 엄청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방부는 2022년에서 2026년 국방 중기 계획에서 바다, 상공을 막론하는 입체적인 전략 운영 구조 완성을 위해서 기동 함대 사령부 그리고 해군 항공사령부를 창설한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오늘 본방 여사에서는 다양한 해상 항공 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할 해군 항공사령부의 근데 눈물 없이는 이렇게 볼 수 없는 역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현대 해전에서 해상 전투단이 자위력과 적에 대한 원거리 무력 투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상 항공력이 필수적인데요. 때문에 우리 해군도 2022년 7월 15일 해군 항공사령부를 창설해 우리 해역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대잠 초계기와 예인기, 대잠 헬기, 다목적 헬기 등 약 70여 기의 막강한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의 해군 항공사령부와 항공 전력이 있기까지 아주 많은 난관이 있었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됐을 무렵 우리 해군은 미국의 초계함, 어뢰정, 상륙정 등을 포함해 57척의 함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듯한 항공기는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죠. 전쟁 직후 좋지 않은 경제 때문에 항공기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 해군의 한 군인이 항공기를 확보해내겠다며 나섭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조경연 중령으로 이미 해군에 2대의 항공기를 선사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조경연 중령은 1951년 8월과 1954년 6월 각각 바다 독수리라는 뜻의 해취호와 서해 바다에 맹세한다는 뜻의 서해호를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항공기 해취호는 불시착으로 폭파 예정이었던 미 공군의 AT-6를 인도받아 수상 비행기로 개조한 해군의 첫 항공기였는데요. 하지만 3개월도 안 돼 해상 정찰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비구름을 만나 추락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두 번째 항공기 서해호는 놀랍게도 개조가 아닌 우리 해군의 자체 제작 항공기인데요. 항공기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해군 배덕찬 중령과 박병태 대령이 자금을 지원한 덕에 L5 경비행기 엔진과 알루미늄 합금을 구해 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해군에는 바닷물로 인한 알루미늄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전무했기 때문에 서해호는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 9개월 만인 1955년 5월 기체를 해체하죠. 두 기체 모두
짧은 기간밖에 운용되지 못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2차례나 항공기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조중령은 해군의 기대와 응원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항공기 제작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으니 바로 부족한 예산이었죠. 조중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쓸만한 부품을 찾아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는데요. 그때 춘천의 육군항공대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추락하거나 손상된 기체에서 분리해낸 중고 엔진 4개가 남아있다는 희소식이었죠. 조중령은 한달음에 달려가 양해를 구하고 중고 엔진을 무상으로 손에 넣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957년 4월 마침내 3번째 항공기 제해호를 제작해냅니다. 제해호는 이때까지 해군에서 제작한 항공기 중 가장 큰 기체였습니다. 무려 6명까지 탑승 가능했고 해군 항공기 최초로 무기를 탑재해 공격 능력까지 갖췄죠. 특히나 엔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품을 해군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기체라 상당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1957년 7월 15일 해군은 제해호를 기반으로 해군 사상 첫 항공부대 함대 항공대를 창설합니다. 해군 함대 항공대에서 제해호는 남해안 일대 해상 감시를 비롯해 함정 엄호, 대공훈련 지원, 함포 탄착 수정, 긴급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했죠. 함대 항공대는 1957년 말까지 10명의 조종사와 22명의 정비사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1958년 해군 과학연구소가 제작한 4대의 항공기를 추가로 배치, 운용했죠. 이제 해군은 자체 제작한 항공기로 힘찬 비상을 하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1961년 사건이 터집니다. 1950년대만 해도 우리 군은 자체적인 국방 예산 부족으로 미군의 군사원조에 의지하고 있었는데요. 미 군사고문단이 한국 해군 항공기에 대해 군수지원 불가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해군이 자체 제작한 항공기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독자적인 무기 체계라는 것 때문이었죠. 미국의 지원 없이는 항공기 유지가 불가능했던 해군은 결국 제해호와 자체 제작한 항공기를 모두 해양경찰대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한순간에 항공기를 모두 상실한 해군 함대 항공대는 결국 1963년 3월 1일 해체되는 비운을 맞이합니다. 1951년 조경현 중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개척자 정신으로 항공의 불모지였던 우리 해군의 최초의 항공대를 건설했는데요. 자체 제작한 항공기로 조국의 바다를 하늘에서 지키고자 한 조경현 중령의 뜻은 74년이란 시간이 흐른 오늘날에도 해군 항공사령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예산 기술, 예산 기술, 사람, 의지, 다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항공기를 만든다. 그리고 제작도 나름 했다. 천재 아닙니까? 거의 요즘 나타나셨으면 스티브 잡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조경현 중령님이 보면 10대, 20대 나이에 이미 고향에서는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동네에서 불렸다고 해요. 이제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이미 항공기를 개발하겠다. 그런 생각 하나로 나무를 깎아 만든 동체에 오토바이 엔진과 직접 만든 부품을 부착한 목재 모형 비행기를 제작을 해서 자 이제 멍석을 쫙 깔아놓은 논바닥을 활주로로 달려서 이륙을 시도했다고 해요. 멍석을 깔았다는 것까지. 예. 멍석을 깔았는데. 예. 근데 비록 이제 당시에는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이륙에 실패를 했는데 하지만은 이제 이러한 굉장히 강한 의지, 그다음에 그렇게 만들어본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군에 입대한 이후에 화려하게 비상에 성공을 하죠. 예.
만약에 지금 시대에 태어났어도 항공사에 큰 획을 그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예. 두 번째 항공기 서해오를 제작한 이후에 일본의 항공 잡지만 보고 힌트를 얻어서 서해오 다음 버전을 설계 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시험 비행에서 뭐 잘 되진 않아가지고 결국은 폐기가 됐지만 이런 식으로 또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덕분에 재해오를 성공적으로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기동함대사령부의 한 축이 될 KDDX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은 작년 안에 사업자 선정, 계약 착수까지 마칠 참여했는데 딜레이가 되고 있어. 문제가 있었군요. 약간 어려움이. 이거 어떤 얘기예요? 예. 방위사업청이 2012년 대우조선해양, 현재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을 개념 설계 사업자로 그리고 2020년 HD현대중공업을 기본 설계 업체로 정했는데 작년에 기본 설계가 종료돼서 실제 양산 단계 사업자를 정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었어요. 네. 근데 두 업체가 이제 소송이 기억나시죠? 예. 그래도 있었죠. 뭐 네. 외국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장기 표류가 될 상황이 네. 좀 우려가 되는 이 상태에서 하나오션하고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하고 폴란드, 필리핀 잠수함 1차 사업에 코리아 원팀으로 드디어 함께 참여 결정을 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전해드렸었죠. 예, 손을 예. 잡았다, 맞잡았다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수차례 만남 끝에 KDDX 관련 법정 공방도 사실은 끝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전에. 현재의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은 뭐 아니면 전부 아니면 전무의 승자 독식 상태입니다. 그렇죠. 한쪽 이긴 데가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든. 상세 설계하고 선도함 건조를 맡은 업체가 나머지 5척 건조도 다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죠. 규모가 원체 또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출구 전략으로 떠오르는 것이 공동 개발 및 1, 2번함 동시 건조인데 두 업체의 최소한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기회를 주는 거고요. 방위사업청이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과 수의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두 업체는 각자의 장점이 좀 뛰어난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개발, 즉 KDDX를 공동으로 상세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세 설계 컨소시엄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도함은 한 척이 아니라 2척입니다. 방위사업청이 KDDX 선도함 2척을 동시에 발주하고 업체들은 1, 2번함을 한 척씩 맡아서 건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3번에서 6번함 건조는 이후에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예. 해군의 한 조함 전문가는 3번에서 6번함 건조는 두 업체의 조선소 도크 사정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분배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이런 형태로 좀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네. 두 회사 모두 100% 만족. 이건 사실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 정도면 나름 어떻게 좀 합리적인 그 출구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까? 근데 이제 전제가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그 복수의 KDDX 방산업체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자부가 그 작년 12월과 그 올해 1월에 두 업체에 대해서 이제 현장 실사를 진행을 했고요. 2월에 열리는 방위사업 추진 그 위원회에서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한 후에 결론이 날 거다라고 하는데 아마 2월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예요. 6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지만은 작은 파일을 놓고 이제 국내 업체 2개가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두 업체가 다 진검승부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해외 수출 우리 그 호주 그 호위함 사업 같이 해외 수출 걸린 상태에서 적정 분열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수주량을 해서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해 나가야겠다. 결국 뭐냐면 이게 해외 시장에서 개척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 폴란드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왜 조선 협력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까지도 전부 다 끌어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설계를 잘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계획이 있었는데 좀 지연이 되면 돈도 더 들고 또 해군 전력의 공백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니까 빠르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기동함대사령부가 666
뭐 전력 구조 구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666 뭔가 좀 폼은 나거든요. 근데 6이 이제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6척 어떤 근거입니까? 이거는 중국하고 일본의 항모 전투단하고 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일단 현재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항모 전투단 구성 모습입니다. 일단 가운데 항모가 있죠. 구축함 5척하고 호위함 2척으로 7척이 지금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중국의 항모 전투단의 이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 해상 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군의 기동함대에 해당하는 기존 호위함대 예하에 4개 호위대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각 호위대군은 사실상 경항공모함인 헬기 탑재 호위함 DDH 1척, 그리고 범용 호위함 DD 5척, 이지스함 DDG 2척 등 8척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 해군 7함대 사령부 소속 1개 항공모함 전단하고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편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국이나 일본의 어느 정도 상대적인 균형이 가능한 전력 수준으로 구성하려면 5척에서 7척 정도의 호위 함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그림은 이제 6척이 1개 전투단이 되는 구상도인데, 우리는 이제 항공모함은 없습니다, 가운데. 예, 그 부분은 이제 일단은 제외를 하는 걸로 하고, 앞쪽 그리고 뒤쪽 전후는 적의 대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함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적은 이제 항모 전투단의 기존 어뢰 상대 속력이 가장 빠를 수 있는 전방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앞에서 가면 그만큼 빨리 어뢰가 빨리 날아오게 되죠. 그렇겠네요. 또 충격도 클 테고. 그렇죠. 네. 뭐 항모 이 유무와 무관하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후 위치에는 대잠 작전을 주로 수행할 수 있는 함정이 배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좌우 측방에는 적의 대함 미사일 공격, 공중으로 날아오는 대함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함정이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적의 레이더에는 어떤 함정이든 간에 옆모습이 가장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RCS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측방이 측면에서 유도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측방에 이지스급 구축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다층 방어 개념으로 이지스 구축함과 다른 종류의 또 함정이 같이 배치돼야지 미사일 격추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6대를 배치를 한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뭐 소위 뭐 트럼프 2.0, 뭐 트럼프 2기 이제 시작됐잖아요. 미국이 뭐 이제 세계 경찰 노릇 더 이상 안 할랜다, 우리가 돈 다 쓰고 우리가 희생하고 뭐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이렇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미군이 완전히 부재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미중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해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7함대라든가 태평양 함대가 인도 태평양 함대가 활약을 하게 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미국이 그 역할을 충분히, 우리나 뭐 일본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게 된다. 그럼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 99.7%가 그냥 해상 운송에다가 다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해상 교통로 확보를 미국이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 국가 생존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뭐 테러도 있고 뭐 해저, 그다음에 WMD 뭐 이제 확산을 차단해야 되는 것도 있고, 자연재해 뭐 이렇게 초국가적 위협이 굉장히 늘어난 소위 이제 이런 그 탈냉전적 질서 상황에서 해군은 역할도 다양해지고 더 유연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소위 이제 비전통적 해양 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해군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그 이 작전 능력 확보하려면 강력한 3개의 전투단을 거느린 이 기동함대 사령부, 이거 분명히 의미 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우리 해군이 잘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본부를 둔 기동 함대사령부 창설, 대북 안보 위협 증대 대비를 하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요.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군사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여튼 뭐 역할 많으니까 항상 저희 또 전 국민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 해군이 어딘가 좀 연안을 방어하고 뭐 북한 정도를 견제하고 하는 이미지가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남중국해 상황도 그렇고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장 뭐 중국과 맞짱을 뜬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만큼의 어떤 그런 해군력을 갖출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얕보여서는 안 된다. 네. 이 지역에서 우리가 쟤네 해군력 정도는 우리가 쉽게 쓸어버릴 수 있어라는 식으로 얕보이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선 정말 이 제해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아주 좋은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얼마나 잘 운영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또 연구와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일단은 해군력 경쟁에서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는 게 자, 미국조차도 건함 경쟁에서 밀리니까 해군력 우리 감당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한국한테 그 선박 건조 협력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조선 능력, 건함 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물론 이게 상선도 상선이지만 군함을 적정한 수준을 계속 만들어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HD 현대와 뭐 하나오션이 협력 같은 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동북아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 거냐. 세계 혹은 인도태평양에서 뭘 해나갈 거냐. 이런 국가 전략하고 해군 전략이 맞물려야 돼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세게 얘기 못하고 해군에서 좀 세게 얘기 못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주 정밀하게 물려 돌아가진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사실 우리 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이 부족해요. 해군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사실은 저는 이 지금 이 666 함대에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무인 함대 전력이라고 봐요. 네이비 시고스트를 연안뿐만 아니라 이런 대양 작전에도 같이 집어넣어서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안들이 좀 결합이 돼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게 우리 바다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군 파이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고요. 올레 TV 101번 잘 아시죠? 절찬리에 방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M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인구가 주니까. 이게 배가 이게 사람 없어가지고 배는 정말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구축하면 300명 타면은 지금은 100명. 아주 운영이 되기는 하는 거죠. 또 이 어려운 여건에서. 어쨌거나 뭐 우리 더 어떻게나 하잖아요. 또 무인하는 또.